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을 흔히 사용하게 되는 한 해의 마지막 무렵. 뒤돌아보면 우리나라처럼 매년 역동적으로 사회, 정치, 경제 분야가 돌아가는 나라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저부터도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진부하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 그런데 여기서 관점을 좀 더 확장해서 아시아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사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를 다룬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코비드19에서부터 남중국해까지 2020년 아시아를 뒤흔든 10가지 이야기.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하는 기사들이 그러하듯 깊이감은 다소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정보 습득과 감을 잡는 데에는 나름 도움이 되는 기사입니다. 참고로 코로나는 제일 첫 번째로 나온 주제. 다만 본 클립에서는 일부러 제외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난 8월 일본의 최장수 총리인 아베 신조는 갑작스럽게 사임을 발표했다. 그의 최대 목표는 자신의 이름을 딴 경제정책을 성공시키는 것과 군대의 무력 사용에 대한 헌법상의 제약을 수정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모두 실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의 집권 기반은 앞으로도 탄탄할 것으로 전망한다. 쇼인대학 국제관계학 타카하시 교수는 말한다. 자민당의 의석수가 다소 줄어들 수는 있지만 코로나 위기가 오히려 집권 기반을 더 공고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야당 세력 자체가 약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일본 국민들이 정치적 안정성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6월 중순 인도와 중국의 군대는 히말라야 서부의 가르완 계곡에서 피비린내 나는 대립을 벌였으며 이로 인해 인도 군인 20명이 사망했다. 세계 각국의 긴장 완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인도 군대 간 협상에서는 많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긴장은 무역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경제적 파급력은 약 8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는 보복 조치로 세계적으로 널리 인기 있는 틱톡 등을 포함해 100개 이상의 중국산 모바일 앱을 차단했다. 그리고 인도는 미국,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해군 훈련에 처음 참여하는 등 중국의 라이벌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도 강화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 4월 사망설이 나돌면서 국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 소문은 한국의 국회의원이 북한 내 정보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를 이야기하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며칠 후 김 씨가 건강해 보이는 모습으로 대중 앞에 등장하자 논란은 사그라들었다. 지난 11월 미얀마에서는 2011년 군사 통치가 끝난 이래 두 번째 의회 선거가 단행됐다. 91개 정당에서 5,643명의 후보자가 1,119석을 놓고 경쟁했다. 결과는 아웅산 수지 세력의 압도적 승리로 그녀의 당은 국회의원 총 476석 중 396석을 확보했다. 경제발전 이슈나 평화와 화해 과정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국민적 지지는 탄탄한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미얀마 주재 인도 대사였던 세사드리 교수는 더 인디아 익스프레스의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녀는 선거가 있던 올해 코로나 위기를 유리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녀의 일상적인 미디어 활동은 사람들에게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그녀가 대중에게 각인되어 있는 마더수의 이미지를 강화시켰습니다. 일련의 김정은 사건의 과정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완전한 코미디 같다고 느꼈습니다. 데일리 NK라는 탈북자 중심의 언론 매체가 북한 내부 뜬소문을 기사화한 것이 그 시작점. 이를 CNN이 인용했는데, 이를 우리 언론이 데일리 NK가 아닌 CNN발로 보도하면서 마치 미국 정보당국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포장한 사건. 2020년 트럼프의 백악관이 정치 풍자가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것으로 판명된 유일한 곳은 아니었다. 올해 말레이시아 또한 각종 음모와 왕자의 게임 스타일의 반전들로 넘쳐났으며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을 빗나가게 했다. 2018년 총선을 통해 다시 정계에 복귀한 95세의 마하티르 전 총리. 그는 자신이 선택한 후계자인 안와르에게 연말에 권력을 넘기기로 했었다. 하지만 마하타르의 사임계를 받은 국왕이 차기 총리로 제3의 인물을 지명해버렸다. 그렇다면 국왕의 지명을 받은 무히딘이 승자일까? 정답은 아니다. 그는 극히 미세한 의회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크다. 전례 없는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태국의 시위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현대 태국의 역사에서 왕족에 대한 이러한 유형의 공개적인 시위는 없었다. 이 시위는 홍콩과 유사한 형태로 학생들에 의해 주도된다는 사실이 더욱 흥미로운 부분이다. 군대는 지금까지 방관자로서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태국 왕과 관련된 그의 사생활, 왕실 자산, 헌법 의무에 대한 헌신과 같이 과거에 금기시되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끝날지에 관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2020년은 태국 정치의 근본 방향을 돌리는 블록버스터급의 해로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태국에서 목격한 전부는 프롤로그일 뿐이다. 2001년 이후의 태국 정치는 전 총리였던 탁신 계열의 정당과 군부 권력자들과의 싸움이 반복되는 구조를 보여왔습니다. 탁신은 재벌 출신이지만 친서민 정책을 펼쳐온 이유로 상대적으로 태국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데요. 현재 탁신 전 총리는 부패 혐의로 해외를 떠돌고 있는 상황.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이는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탁신 세력에 대해 위협을 느낀 군부와 왕실에 의해 더 씌워졌거나 과장됐다고 봅니다. 탁신 전 총리 자신도 부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일고 있는 시위가 과거하다는 것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처럼 여겨졌던 왕궁에 대한 개혁 요구라는 것. 태국은 입헌군 주제지만 여전히 국왕의 권위는 막강하며 종종 정치에 결정적인 개입도 합니다. 여기에 형 국왕의 존경받기 힘든 행실이 더해져 왕궁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들도 터져나오고 있는 것. 싱가포르 선거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평온한 일이다. 집권당은 수십 년 동안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왔으며 위기의 시기에 더 강력한 위임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7월 투표에서 야당인 노동당은 93석 중 10석을 차지했다. 다른 나라 기준으로는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야당이 10석을 차지한 일대 사건이다. 리센룽 총리는 그 결과에 대해 시민들이 더 많은 대안의 목소리를 원한 결과라는 것을 인정했다. 싱가포르는 중국, 북한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중단 없는 권력이 계속되는 곳이다. 이 결과가 집권당 내부와 총리 후계 구도에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해그 중재재판소가 중국이 아닌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지 4년이 지났다. 9개의 점선으로 표시된 지도를 주장하는 중국의 광범위한 주장. 법원은 단호하게 이를 거부했지만 그러나 이 판결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중국에 대한 압력 수준이 올라가는 상황. 현재 유엔 무대에서는 부상서 싸움이 치열하다. 아세안과 미국, 호주는 지난 9개월 동안 유엔 사무총장에게 15개 이상의 외교 문서를 보냈다. 또한 브루나이 정부 역시 외교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세안과 중국 간에는 지속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에 주요한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7 지난 8년 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의 회원국 간의 양방향 무역협정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처음 시작됐다. 그러나 이제 아세안 및 6개 주요 파트너들 간 협정으로 발전했다. 이 협정을 위해 총 31채의 회담이 개최됐으며 15개국이 최종 서명했다. 인도의 경우 내부 진통을 겪은 후 마지막 순간에 자리를 비웠다. 인도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이 강력함을 갖는 것은 한국, 중국, 일본이 모두 포함됐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 세계 최대 규모로 판이 커졌다. 이 협정은 발효 일정에 대한 광범위한 유연성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 때문에 참여 국가들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은 지난 후에야 이 협정의 완전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부문과 환경보호에 대한 규칙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덧붙여 외국 기업과 국가 사이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은 규정하지 않았다. 한편으로 R7,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이 일관되게 보여왔던 보호주의 입장을 차기 대통령에게 제고하도록 만들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R7이 코로나를 제외한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추정 및 분석 보도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최근에는 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해외 이슈에 둔감한 이유 중 하나. 개인적으로 이것을 저는 역동적인 한국 사회의 특징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국내발 대형 이슈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의 영향력도 커진 만큼 가끔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슈들에도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아시아 관련 이슈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슈들.